오늘의 이슈 첫 번째 주인공 다시 추미애 장관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야당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사위원회에 출석했는데 정회 중에 되게 마이크 꺼지죠. 그랬는데 국회 방송용 마이크는 살아있었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했는지요. 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정회가 끝나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옆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관 즉각 사과를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 설화가요. 정말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는 겁니다. 예,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경진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자, 검사 출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한테 먼저 좀 검사 김도읍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까? 예, 그렇죠. 예, 검사 계속했으면 여러 잡았을 거다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렇죠. 꺼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꺼진 줄 알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일단 오선 의원 하셨으니까 근 20년간 국회에 계셨을 텐데 예. 이게 국회에서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게 아무리 정회 자리지만 옆에 국방장관이 있고 그 옆에 움직이는 보좌진들이 있고 기자들이 있고 그 뒤에 배석하고 있는 실국장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얘기 다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그랬을까요? 뭐 알고 그랬다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거는 그냥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 상태가 예. 국회의원 너희들 정도는 그냥 별거 아니다. 그냥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엄숙한 자리에 가면 되게 긴장을 하고 굉장히 어떤 말하는 거, 표정 하나 짓는 거 절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 장관께서는 본인이 아마 정치적인 경험도 오랜 긴 시간 있고 뭐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었다 이 생각인지 어쩐지 사고의 원천은 알 수는 없으나 자리가 편안하고 굳이 긴장이 안 되고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 저 회의석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장, 네. 사실 추미애 장관 이슈 지난주 저희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이슈가 바뀌었습니다. 추 장관에서 이제 뭐 재산 논란된 김홍걸 의원 제명했죠. 그리고 박덕흠 의원 지금 문제 생기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 또 다시 1번 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대정부 질의하면서 대정부 질의라기보다는 대추미애 장관 질의였지 않습니까? 그게 정점이었고 주말을 기점으로 이슈도 좀 전환되고 검찰 수사라는 불씨는 남아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불길이 사그라드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이 다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좀 전에 김경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선 관록의 중진 정치인이시잖아요. 때문에 이제 자기 절제나 자기 관리라는 게 몸에 밴 어떤 그런 세월 일법도 한데 요즘에 이제 추 장관을 보면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은 굉장히 좀 감정적이세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어떤 대결적인 이런 어떤 이 태도나 이런 것도 너무 많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의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성실히 경청하고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예.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마음을 비우고 국회에 임하면은 지난번에 소설 쓰시는 발언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저런 실책들이 안 나올 텐데 본인이 다소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듭해서 저렇게 야당 의원들하고 마찰이 될 만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은 좀 그 진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먼저 불편하시죠? 이렇게 질문해서 거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실수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추미애 장관 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는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만요. 잠깐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럼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김경진 의원, 해명을 오늘 하기는 했는데 네. 뭐 실수였다, 네. 뭐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네. 전제를 또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뭐 별로 뭐, 내가 잘못한 것 예. 같지는 않은데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감 표명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게 들리죠. 그 마음 자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께서 좀 참아달라. 내가 봐도 좀 명구스럽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가장 첫 번째인데 지금 추 장관께서는 그 임하고 있는 그 마음 자세가 과연 이렇게 신독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가 조금씩 좀 흔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원석 의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이 이슈, 이 사안 자체는 이제 뭐 검찰의 수사 결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미 이제 여당이나 추 장관 본인은 이 정도 사안은 뭐 정면 돌파할 사안이지 어떤 거취를 걸고 뭐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 이 입장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뭐 그 의원들의 질의라는 건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어떤 의문이나 의혹을 대하는 추 장관의 태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여당 의원들도 저런 태도를 무작정 감쌀 수는 없거든요. 당 대표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예. 이제는 조금 좀 진정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와 또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당 의원들도 태도 논란 계속 지적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김경진은 좀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부분 검찰 수사 진행하면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지난번에 조영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수사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은 저런 거죠. 그러니까 상급 부대의 책임자가 일단 구두 승낙이 있었느냐 이제 그거 하나 쟁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있었던 당직 사병이나 또 해당 이 서일병의 분대장이 했었던 그리고 그 했었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형태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뭐 23일 날 전화했다 또 25일 날 또 전화를 했었고 25일 날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복귀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당직병장이었던 현병장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그 현병장의 말하고 대단히 배치되는데 만에 하나 현병장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이게 서일병 본인도 지금 휴가 연장 처리된 것을 일요일 저녁까지도 몰랐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병장 말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변호인 의견서대로 그렇다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지휘계통에서 승인했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무혐의로 끝나는 거고 다만 이게 보좌관이 전화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책임 문제가 이제 남아 있을 건데 만에 하나 현병장 말대로 전화를 했는데 서일병이 자기 휴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 모르고 복귀하겠다고 했다가 위에 상급부대 대위가 일요일 저녁에 뛰어와가지고 직권으로 휴가 처리한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탈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되는 언어적인 이 각각의 증인들의 진술 속에서
검찰이 누구의 말을 믿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지금 예.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고 이 누구 말이 맞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으로서 압수수색도 하고 문자의 내용도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검찰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대강 마음속에 어느 정도 판단을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장, 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혹시 추미애 장관의 태도 관련 부분이 이 본질보다도 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법적으로는 아니겠죠. 정서상으로.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김경진 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쟁점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이제 법적인 쟁점이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은 뭐 장관하고 정치를 그만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장관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런 포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히 예. 국회에서 본인과 또 가족의 신변과 관련된 논란을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추미애 장관이 쌓아왔던 그런 경험과 관록에 상당 부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손실이죠. 예. 추미애 장관 관련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논란의 인물이 또 있지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염장 해명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도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박덕흠 의원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 부당하게 수주를 줬다. 뭐 그런 내용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지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보임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뭐 했던 일들이 소속 위원으로 있으면서 뭔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골프장을 고가로 사들인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는 게 아니냐 이런 3가지 의혹인데요. 박원석 의장 그 3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 해명 내용이 전혀 납득이 안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언론이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 특히 이제 이 국토위 간사를 맡은 이후에 급격히 줄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데이터 비슷한 자료도 들고 나왔습니다만 실제 매출이 그래서 얼마로 줄었는지 이런 세부적인 자료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억이 넘는 그런 고액의 공사 수주 건수는 더 늘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해명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찰이라는 게 이제 전자입찰 제도가 도입돼서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비위가 끼어들 소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자입찰이 된 이후로도 입찰 업체들 간에 담합을 하거나 또 공무원을 회유하거나 이래서 입찰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국감을 하면서 이제 신공법을 적용할 것을 강하게 주문을 했고 예. 결국엔 서울시 공사를 그 신공법 특허를 가지고 있는 가족 업체에서 수주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의혹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국토위원으로서 그냥 신기술 적용을 주문한 것뿐이다. 국토위원으로서 신기술 적용을 주문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가족의 업체가 그걸 수주해서 예. 그 이득을 누리면 안 되죠. 저게 전형적인 이해충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박덕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해충돌 부분은 따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김경진 의원,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특히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건 완전 얘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몇 가지 언론 기사 봤더니 이제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가 저게 전자 입찰을 했고 예. 그다음에 공개 입찰을 했고 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개별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한 경쟁 입찰을 한 것들이 많다. 예. 근데 이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제한을 두는 제한 사유들이 실은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 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 거의 이거는 이 회사들을 염두에 둔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조사해 보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이 어느 의원실에서 지금 자료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직접 수의 계약을 한 건수도 지금 몇 건이 나왔다는 네. 거고 방금 박원석 의장께서 얘기했듯이 서울시 국감 과정에서 신공법을 좀 적용해라라고 발언을 한번 했었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 관련 박덕흠 의원 관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 관련 신공법이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게 사용돼서 낙찰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가지고 본다면 이거는 본인은 아무리 전자, 일반 경쟁, 공개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상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다만 그 구체적인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정황들이 안 밝혀졌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건설업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해충돌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자 출신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 물론 본인이 건설업자 출신이니까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려면 건설 사업을 더 이상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박덕흠 의원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7년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 1년으로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가 건설업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SOC 예산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설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서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습니다. 낙후된 농촌인 저희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 수건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국토위원회를 지원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국토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박원석 의장. 본인의 얘기는 내 이익을 위해서 국토위를 지원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저런 이제 이해충돌 문제는 당사자의 판단과 당사자의 기피에만 맡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서 상임위 배정을 할 때 각 당에서 저마다 기준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문성인데요.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다 보면 그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건설협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국토위에 가서 건설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게 일견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게 사익 추구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 이제 후자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고 앞으로 이건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0대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나 또 최이배 의원이나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또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적 대안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런 어떤 이해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한계가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덕흠 의원의 대표적인 이해충돌로 얘기되는 게 여전히 주식을 128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은 백지 신탁을 했지만 안 팔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비상장사 주식은 안 팔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런 점들도 차제의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덕흠 의원이 과연 이해충돌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는데요. 서울시에서 입찰한 그런 내용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신기술 신청을 해서 그걸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이제 그것이 좋다고 해서 이제 활용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이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33건, 2014년도에는 98건, 2015년도에는 43건 이렇게 줄어들고.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단 한 차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을 뿐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박덕흠 의원의 그 같은 지적 자체가 자신이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 사익추구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저 발언을 한 이유는 당시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진성준 의원이었고 또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 관련된 부분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겁니다. 김병진 의원, 예.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익 본 사람은 결국 박덕흠 의원 그 사업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건설업계를 대변해서 건설업계의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 필요하다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주장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지극히 옳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박덕흠 의원 본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박덕흠 의원 아드님이 회사의 대표거나 또는 그분의 동생이 회사의 대표거나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관련된 사업장만 없고 건설업계를 대표해서 그냥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아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또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대변해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본인 또는 본인의 가까운 친족들이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공직자윤리법 14조의 11을 보면 이런 경우에 아무리 백지신탁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회피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입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공직자윤리법 14조의 12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은 것 이게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본인이 저렇게 우기는 것은 구체적인 청탁 또는 구체적인 직무상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삼고 있는 것은 저런 일반적인 상황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박원석 의장 차제에 그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상임위를 배정할 때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도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이제 주식 백지 신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김경진 의원께 설명해 주셨듯이 또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나왔을 때는 표결이나 발언이나 이런 걸 기피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건데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한다면 가급적 촘촘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진 건지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면 또 이게 이제 가재는 개편 든다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까지 참여하는 심사기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이 차제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각 당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21대 국회 특히 이제 뭐 올 정기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 박덕흠 의원 기자회견하면서 이걸 못하게 하면 대통령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그때 얘기 실은 했더군요.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그게 논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듣고 보면 또 그럴 듯하다 보니까 이게 주춤주춤 하다가 그게 조항까지 안 됐는데 차제에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으로 나타났으니 국회에서 서둘러서 그리고 굉장히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할까요? 엊그저께까지 입장은 일단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실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 제명하고 계속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서상에 밝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고서 당의 입장을 내가 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덕흠 사건 있잖아요. 이런 거 터질 때 적어도 당대표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팩트 중에 명확히 확인된 팩트는 건설업을 하는 분이 국토위를 또 5년간 했다. 간사도 했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당이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당이. 본인이 원해도 당이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도부가 좀 신속히 사과를 하고 박원석 의장, 김종인 위원장이 총선 때는 막말했던 의원들 막 하루 만에 팍팍 자르고 그랬죠? 네, 뭐 총선 상황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안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은 못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의 전례처럼 아마 당이 이걸 품고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느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의원직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의원직 제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례도 별로 없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더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어쨌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 제가 보기엔 당에서 제명하는 건 거의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에서 제명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아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 그러니까 수주 과정에서 청탁이라든지 수주 과정에서 정보 불법 활용 이 부분이 안 밝혀져서 지금 고민스럽다. 아마 그래서 심도 깊은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해 충돌하는 위치에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불법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만 가지고도 당에서 당직과 관련한 또 당원 자격과 관련한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하고 전국구하고 물론 다 국민이 선출했지만 조금 다르지 않아요? 처리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사퇴를 이제 탈당을 해야만 이제 의원직이 사퇴가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조금 좀 곤혹스러운 면들이 좀 있죠.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